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월 연수 또 4월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1학년은 이제 3차 연수로 스테이지 3과 스테이지 4 두 개를 다루게 되는데 스테이지 3에서 2시간 그리고 스테이지 4에서 1시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6개 과제를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6개인지 7개인지 헷갈리는데 그거를 다루면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1차, 2차 연수를 쭉 보니까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듣고만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질문의 기회를 많이 드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중간 쉬는 시간 10분 정도씩 쉬게 될 건데 쉬는 시간에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냥 제 강의 중간에도 드릴 거니까 강의 듣다가 이렇게 좀 가르치면서 또는 공부하시면서 의문났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학년 3차 연수 스테이지 3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3에 들어가서 이제 단원 개관을 먼저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에서는 기존 교과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학생용 수학의 발견에 탐구하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탐구하기와 동시에 해설서를 보는 그런 순서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3은 이제 문자화식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로 말하면 문자화식 단원이고 스테이지 3은 이제 우리 수학의 발견은 한 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표현된 시계 세상에서 문자의 사용과 끼리끼리 모이는 문자 그리고 문자로 표현된 세상 이 세 가지 주제로 다루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단원 개관을 보면은 이제 이 단원은 학생들이 문자를 처음 접하는 단원입니다. 아이들이 선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문자를 처음 접하는 이런 단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아직은 이제 문자를 처음 다루는 거죠. 이전에 정수와 유리수 연산을 했지만 그때도 문자는 다루지 않고 수만 이제 다뤘는데 비로소 문자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다루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 돼야 되고 또 문자를 우리가 지금 교과서가 막 제시하고 있지만 수학의 발견은 문자를 아이들이 발명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1차 시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과서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발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 상황 속에 숨겨진 규칙을 표현한다. 이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규칙성이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규칙성 단원이 없지만 초등학교는 규칙성이라는 단원 속에서 이런 문자식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는 문자식이 아니고 도형기호를 씁니다. 도형기호. 도형기호는 이제 네모를 쓰기도 하고 세모를 쓰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미지수를 나타내는 이것이 중학교 올라오면 이제 문자를 쓰는 X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게 문자로. 이 차이가 이제 아이들에게 바로 느껴져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규칙을 표현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했어요. 초등학교 그 4학년 이후에서는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는 덧셈이나 곱셈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다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거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런 공식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문자로 나타내는 것이 중학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재 교과서는 문자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주수를 왜 쓰는지, 미주수를 써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문자를 그게 가장 지금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서가 지향하고 있는 이 문자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는 그것보다는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수학의 발견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 단원 개관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단원 지도 계획이 총
9차시에 걸쳐서 돼 있고요. 밑에 이제 탐구 이제 끝나고 되돌아보기나 이제 그런 뒤에 그 정리하기 활동까지 하면 10차시나 11차시로 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탐구는 1차시를 다루게 될 겁니다. 1차시에서는 문자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자를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왜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느끼고 나면은 이제 문자를 사용한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표현도 이제 4x-4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4x-4를 우리가 x-1에다가 4를 곱하는 식과 같아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문자를 사용한 그런 표현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하기 3번에서는 문자를 사용한 계산 법칙인데, 이거는 여기서 만든 계산 법칙이 아니고 이 전 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에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또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B 더하기 A다, 이런 식으로 처음 나타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수와 유리수 사칙 연산에서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문자를 통한 일반화를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교환 법칙이 바로 그 단원이지만, 이 단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여기서 1시간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하기 4번은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건데,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규칙.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이 규칙을 바로 제공하고 규칙을 따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규칙을 정말 따라 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규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한 게 탐구하기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탐구하기 5에서는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 규칙을, 이것은 이제 예시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잘못하는 예시를 들어서 그것을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 그런 과제로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하기 6에 가면은 용어가 많이 나오죠. 항이나 상수항, 계수, 방항식, 단항식, 이런 것들 용어를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했고요. 탐구하기 7에 가서는 이제 분배 법칙을 다루게 되는데, 이것도 분배 법칙을 이미 다뤘지만 여기서는 이제 또 다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일반화해야 되는 과정에서 넓이를 사용해서 분배 법칙을 다루는 것이 우리 수학의 발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6차시에 있는 탐구하기 8은 동량 계산 법칙은 우리가 같이 이제 오늘 여러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량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원리가 뭔가, 그걸 배운 다음에 동량 정리를 하게 되는데, 동량 정리는 역시 그 탐구하기 5처럼 예시를 들어서 동량 정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학생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미리 범해보고 그것을 수정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7차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8차시에 가면은 시계값인데, 시계값은 문자식을 나타내는 거죠. 문자식을 나타내고 거기다가 이제 시계값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8차시가 되겠고, 탐구하기 11에서는 대입하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비만도 또는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 가지고 시계값을 자기의 체중을 넣어서 비만도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문자식이 워낙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빙고 게임으로 해서 25개죠. 25개 문제를 제공하고 풀어서 빙고 게임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 상세화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지도서 해설서를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87쪽에 학습 목표 상세화입니다. 학습 목표는 교육 과정이 아주 대강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상세한 목표로 다시 재진술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취 기준에다가 학생들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을 섞어서 이제 목표를 재진술하고 거기에 맞는 문항을 개발한 것이 탐구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용 상황에서 첫째, 문자의 필요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이 필요성을 발견하는 거, 문자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 기호하는 과정에서 문자 사용의 의미와 그 편리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교과서는 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교과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 편리함을 느낄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느껴라라고 이제 강요하는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와 수, 문자와 일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봄으로써 문자의 특징을 이해하는 겁니다. 특징. 세 번째는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간단히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식과 기호 역시 편의성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주어진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자 사용의 편리함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로 교과서에는 이걸 이해해라, 사용하면 간편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탐구하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스스로의 경험으로 엮어낸 것이 수학의 발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핵심 발문을 항상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계속 이 규칙성을 가지고 변하는 수를 표현하는 뭐냐, 규칙성을 가지고 변하는 수는 문자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규칙성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탐구하기 1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교과서를 먼저 봅니다. 검정 교과서는 지금 보이는 검정 교과서는 이제 가장 많은 학교가 보고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 천재교육의 유희찬 교수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는 그러한 그 단원에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선영이가 제과점에 가서 비스킷을 사려고 한다. 한 상자에 10개씩 들어있을 때 두 상자, 세 상자에 들어있는 비스킷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랬습니다. 그 두 상자, 세 상자에 들어있는 비스킷은 10 곱하기 2, 그래서 20개, 10 곱하기 3, 30개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제가 갔을 때 이 책 가지고 수업하는 장면에 제가 수업을 같이 참관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은 10 곱하기 2라고 안 쓰고 2 곱하기 10이라고 쓰더라고요. 또 이것도 3 곱하기 10이라고 쓰더라고요. 10 곱하기 2나 2 곱하기 10인 한 상자에 10개니까 두 상자면 10 곱하기 2가 자연수로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10이 자연수일 수 있는데, 굳이 선생님들은 2 곱하기 10이라고 쓰지 못하도록 하는, 3 곱하기 10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통제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업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뒤에 상자의 개수를 x라고 두면은 이것은 10 곱하기 x다 이렇게 표현하려는 그 x의 위치가 이제 2와 3이 변하기 때문에 2와 3이 변하는 위치에 두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통제를 했던 것인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쓰는 그런 상황에서는 2 곱하기 10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애들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수업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표현을 통제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 탐구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먼저 이제 10 곱하기 상자의 개수라는 문장, 그렇죠? 문장 또는 글로 먼저 식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사고의 순서고, 이것을 이제 x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여기서 문자 x를 사용하여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문자 x 사용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검정 교과서는 첫 번째 처음 사용되는 순간인데, 그 사용되는 순간에 대한 충격이 없이 그냥 바로 교과서가 그래 상자 개수를 문자 x로 두면 돼 라고 가르치는 이 장면이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왜 x를 거기서 써야 되는지, x를 쓰려고 하는 어떤 안타까움, 또 x가 필요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자의 개수를 x라고 둬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형태의 수업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이렇게 말하죠. 문자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편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여기까지 학습하는 동안 그래 x로 나타내면 편리해 주는구나, 간단해 주는구나, 이것을 얼마나 느낄 것인지가 이제 고민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에 탐구하기 1번으로 들어갑니다. 탐구하기 1번은 이제 문자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오른쪽 그림은 우리 반
친구들이 교내 텃밭의 가로와 세로에 각각 12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벽돌로 테두리를 만든 거다. 요즘 학교 가면은 텃밭이 많이 이제 가꾸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꼭 그 농촌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학교에서도 이 텃밭을 많이 가꾸고 있고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이 장려돼서 텃밭을 보고서 만든 문제입니다. 텃밭에 가로 세로에 각각 12개의 정사각형. 이 12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12개의 벽돌로 테두리를 만들었다. 그럴 때 이 벽돌의 개수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하나 모두 세지 않고라는 말을 했어요. 나중에 수업하실 때도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식으로 나타내라. 그 말. 식이란 말을 직접 쓰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모두 세지 말고 벽돌의 개수를 전체를 구하는 식을 써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세버리면 식이 안 나타나죠. 세버리면. 그래서 시기로 이제 써란 말은 이제 이렇게 쓰는 애가 있겠죠. 여기가 12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는 몇 개씩, 2개씩 빠지니까 10개씩 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10 이렇게 쓰는 아이도 있겠죠. 또는 이제 12개씩 이제 정사각형 모서리가 4개니까 변이 4개니까 4개 하는데 이 4개의 양 그 모서리는 겹치니까 2번씩 세지니까 4개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찾는 게 좋으니까 처음부터 이 11개만 딱 잡고 또 여기다 11개 잡고 또 이런 식으로 11개 잡고 11개를 잡으면은 11 곱하기 이제 4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아이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모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비슷한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개수를 29개로 바꿨어요. 29개로 바꾼 거는 일단 29개를 아이들이 셀 수가 없다, 세기가 어렵다는 그 정도, 그리고 29라는 숫자가 주는 것은 세지 말라는 뜻이 다분히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가정할 때 벽돌 전체는 이제 몇 개냐 그랬을 때 아까 12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10을 하고 쓴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4 빼기 4라고 하나 있었고, 마당에 11 곱하기 4 이렇게 쓴 애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쓰겠죠. 29에다가 또 29를 더하고 그 2개 빼서 27에다가 27을 더하는 이런 방식의 식을 쓰고, 이 아이는 29를 곱하기 4 한 다음에 4개를 빼는 방식을 쓸 거고, 이 아이는 28에다가 4를 곱할 거라고요.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똑같은 폼으로 그 아이가 그 패턴을 인식한 대로 쓰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지금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 이제는 텃밭이 많이 넓어져 가지고 크기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변한다, 변수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양하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럼 이 책의 정상적인 가장 모범적인 이제 그 루트를 밟아 나가는 아이는 뭐 어디가 변하는가?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세 가지 패턴만 제가 썼는데요. 세 가지 패턴에서 29, 29, 27, 27 하면은 29가 변한다. 12가 29로 변했고, 그다음 29가 또 그다음 그 벽돌의 한 변의 개수가 이제 29니까 벽돌의 한 변의 개수, 벽돌의 텃밭이죠, 텃밭. 벽돌이 아니고 텃밭의 한 변에 있는 이제 벽돌의 개수겠죠. 벽돌의 개수. 벽돌의 개수를 이제 2번 더하고 2개씩 빼고 이렇게 하는 식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식 쓴 애는 여기다가 4배, 개수에서 4배를 하고 넷을 뺀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1개를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4배를 한다.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문장으로 만든다면.
근데 이것을 이제 아이가 이거 너무 말이 길어.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간단한 초등 기호로 쓴다면 네모나 세모나 이렇게 쓰고 싶어. 또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문자를 쓸 줄 아니까 A라고 쓰고 싶어. 또는 X라고 쓰고 싶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다양하게 변하는 이것을 우리가 변수를 X로 잡으면 첫 번째 N은 X 더하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죠. 일단 두 번째 29 곱하기 4 하면은 X 곱하기 4, X 곱하기 4로 할까요? X 곱하기 4 빼기 4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28은 X에서 2를 뺀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4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규칙을 잡아서 그 변하는 수를 바로 X로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 그래서 변하는 것을 X로 두면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이거는 특별히 모둠 활동을 시켜야만이 아이들이 이렇게 문자를 못 쓰는 아이도 있고 쓴 아이도 있고 글로 쓰는 아이도 있고 또는 아예 뭐 해결하지 못한 아이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4명 정도는 모여서 이제 모둠 활동을 반드시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괜찮은 조는 문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게 아이들이 이제 모둠에서 해내도록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것을 수업에서 제가 가보면요. 보통 이제 6개 그룹이 있으면 문자를 사용하는 그룹은 1개 내지 2개 그룹 정도. 또 어떤 학교에 가면 없는 문자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이들의 이제 성취 수준이고요. 그때 교사가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연결하기로 이제 가면 되는 것이고, 대개는 한두 팀은 한두 모둠은 이제 문자가 나오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전체적인 공유 활동에서 발표해가지고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제 공유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에서는 이제 탐구 활동 의도가 뭐였느냐? 초등학교 3, 4학년군의 이런 변화 규칙을 찾아서 이제 아이들이 설명하도록 하는 이제 거죠. 설명하고 규칙을 순화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사실은 이제 배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우리가 초등 교과서를 잘 안 보지만 초등 3, 4학년부터 이런 규칙이라는 그런 규칙 찾는 단원이 매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식을 다 만들어 봤고요. 초등에서는 이제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도형 기호를 사용하는 데까지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계산에서 이렇게 식을 쓰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다,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안 배워도 아이들은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활동의 목적은 문자의 필요성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 교과서는 문자를 직접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제시하기 때문에 식을 학생들이 문자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가장 핵심 3번에서는 크기를 모르는 상황, 즉 미지의 수를 나타낼 때 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문자를 사용하는 더 편리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제 중학교에서는 문자가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미지수만 문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까 문제에서는 사실 미지수 개념보다는 다양하게 변한다, 변수 개념. 미지수 개념과 변수 개념은 사실은 다릅니다. 미지수는 안 변하는 거죠. 이제 방정식의 해 같은 거죠. 근데 변수는 함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변해서 다양한 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x를 쓰더라도 이것을 미지수로 썼느냐 변수로 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 애들이 방정식에서 느끼는 x와 함수에 느끼는 x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을 지금부터 아이들이 하나씩 겪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되겠죠. 자, 해설 예상 답안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다양한 답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각자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 예상 답안도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있죠. 실제로 많은 요것들은 실험에서 나타난 그런 과정들이고요. 특히 3번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실험 학교에서 나온 건데 요 네 번째 그룹을 보면 A라고 쓰고 있어요. A. 근데 얘들은 A도 쓰고 있고요. B도 쓰고요. C도 써요. 그러니까 A를 이제 여기서는 A가 뭐냐면 이제 한 변의 개수죠. 한 변의 개수를 쓰고 그다음 B라고 쓸 때는 거기서 1 뺀 건데 그러니까 아까 29 곱하기 4 빼기 4에서 이거는 29 곱하기 4 빼기 4를 쓴 애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조인데 이것을 28 곱하기 4 하는데 거기서 A에서 1을 빼면 될 건데 그걸 B로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C라고 표현하는 또 27이에요. 얘들은 27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27을 가지고 4배하고 4를 더했죠. 그렇죠. 맞아. 27이네. 그러니까 A에서 2 뺀 거를 C라고 표현은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문자 사용에 이런 약간의 미숙하지만 다양한 ABC도 사용하는 이런 그룹도 있었고요. 다양한 그런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자, 수업 노하우로 가면 이제 수업 노하우는 2번에서는 그림이 없어요. 1번에서는 그림을 줬지만 2번은 29개를 챙겨다 주면 엄청 커지겠죠. 일부러 그림을 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림이 없어야만 세지 않죠. 근데 1번은 불가피 세지 말라고 썼지만 2번에서는 세지 말라고 이제 하지 않았죠. 그래도 아이들은 그림이 없기 때문에 세지 않게 되고 자연적으로 이제 일반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림을 주지 않았던 일부러. 그리고 3번은 또 그냥 다양하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둠 활동입니다. 1번, 2번을 할 때는 절대 모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실험에서는 이런 그 수업 노하우를 전달하지 않고 바로 실험에 들어간 학교 중에 일부가 모둠 활동을 했어요. 1번부터 모둠 활동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자기의 풀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29 곱하기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한 아이가 있었고 28 곱하기 4 이렇게 한 아이가 있었다면 요거는 얘는 12 곱하기 4 마이너스 4를 했을 거고 얘는 11 곱하기 4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만의 일관된 식이 있어야 거기다가 문자 X를 집어넣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공유를 시켜서 모둠 활동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자기의 방법을 막 짬뽕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문제는 12 곱하기 4 마이너스 4로 풀어내가 두 번째는 28 곱하기 4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3번을 이제 식을 쓸 때 곤란함을 겪어요. 오히려 그 식을 바꾼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만의 식을 가지고 공유를 시키지 않아야 계속 그 방법으로 걔는 낼 거란 말이에요. 한 방법만 고수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세 번째 X를 그 자리에 딱 그 규칙을 패턴을 딱 그 변하는 자리에다가 X를 넣으려면 자기의 패턴이 있는 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1, 2번 할 때 모둠 활동을 시켜버리면 그게 혼합돼 가지고 자기 식을 못 써내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1, 2번에서는 모둠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일반화하는 것에 관심을 덜 보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사실은 이제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1번에서는 모둠 활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에서는 다양한 표현이 나올 것을 예상합니다. 이 다양한 표현 중에는 문자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문장으로 쓴다든가 또는 도형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초동처럼. 그런 아이들과 문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이제 잘 선정해서 그다음에 계열을 잘 지어야 되죠. 문자를 처음부터 쓰는 조를 발표를 시키면 다른 조는 문자 사용에 대해서 이제 감탄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수업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된 그런 아이들이 많을 거니까 그런 걸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점차 도형 기호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래서 이 사고가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계열을 지어야지 그냥 정답을 바로 제시하는 이런 그런 조를 발표시키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자기 방법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문자식으로 가는 데까지 성공을 더 쉽게 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제 표현이 다양히 나오지만은 탐구학 2번을 이제 우리 가야 되니까 탐구학 2번에서는 이 두 개의 식을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탐구학 2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 중에 그것을 마지막 교사가 연결하게 할 때 이 두 개 사이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면은 탐구학 2번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연구에 가면요, 수업 연구에서는 이제 첫 2월 달부터 소개해드린 그 오관행 책에서 강조하는 이제 그런 그 수업 내용 중에 선정하기, 이 선정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단계죠. 선생님들은 이제 모둠 활동할 때, 모둠을 돌아다닐 때 방법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메모를 하시면서 독특하거나, 독특하다는 말은 이제 다양하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서로 겹치지 않는 그런 모둠을 잘 선정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모둠 활동이 종료하면은 전체 공유 활동 시에 이 발표할 모둠을 교사가 직접 지정해서, 다 시키는 게 아니고 몇 개의 모둠만 지정해서, 그리고 그 모둠 안에서도 발표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모둠의 조장이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중간 정도 아이가 설명해 낼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선정하기가 필요하다. 이 선정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오관행 책을 읽어서 선정하기를 잘함으로 인해서 수업이 얼마나 역동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꼭 오관행 책을 읽어서 공부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제 모둠별로 발표할 때는 학생들 사이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는데 처음에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걸 한두 건의 질의응답이 잘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게 교사가 선생님의 언어로 학생들이 풀이를 해석해 줬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아이가 약간의 미숙한 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좀 더 완벽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줬을 때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그걸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가 해놓은 것에 이렇게 더 씌워서 다시 말하는 거, 이걸 리보이스라고, 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다시 말해주는 건데, 그때 선생님들은 정확한 용어를 쓰고 아주 정답 같은 얘기를 해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발표에 대한 어떤 그 독창성, 발표에 대한 주도성, 발표에 대한 어떤 주권을 뺏어가는, 그래서 아이가 발표는 했지만 나는 잘 못했어 이렇게 하는 느낌을 주는, 결국 내가 발표해도 나는 항상 부족해, 선생님이 완벽한 거야 라는 그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가급적 그 아이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서, 크게 수학적으로 문제 없다면 그 아이의 표현대로 살려서 그 아이들 언어로 해주셔야지, 선생님 언어로 확 바꿔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그 언어의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생긴다. 그래서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끼면요, 선생님이 그걸 정리하는 것보다 다른 아이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된 사람, 선생님은요 오히려 이해를 또 가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 중에는 그 말을 또 이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설명해 주면요, 아이들끼리 서로 수정해 주는 것은 선생님이 수정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고 또 주는 상처가 적습니다. 왜? 아이들끼리는 서로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좀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교환하는 것도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선생님 개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자기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이 발표한 것을 학생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잘못하면 그 주도성을 뺏을 수 있다. 그걸 뺏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잘 설명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이의 사고보다 아주 훨씬 격차가 있는 설명을 함으로써 아이가 이해를 더 책처럼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미숙한 언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도 선생님이 좀 조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열심히 스스로 만들어낸 거를 선생님이 딱 이렇게 더 멋있게 만들어서 그 멋있는 그 권한이 선생님한테 와버리는 이런 그런 것보다는 좀 믿고 기다려주는 또 아이에게 그 최대한 그런 것을 그냥 남겨두는 것 이런 것 오관행에서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되고요. 오관행 책에 보면은 이게 점검하기가 두 번째 있어요. 선정하기는 세 번째인데 점검을 할 때 그런 걸 다 아이들의 표현을 눈여겨 보시면서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만 어떤 아이가 좀 미숙한 표현할 때 딴 아이가 괜찮은 표현한 것을 선생님이 체크해 놨다면 그 아이에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제의 경우는 각 학생의 개인 활동을 제대로 점검하면은 일단 다양한 유형의 식을 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찾아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한 것을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죠. 근데 만약 아이들이 다양한 것을 상당히 했어요. 개인적으로 1, 2번 할 때 개인적으로 많은 그 아이들이 좋은 식들을 만들어냈으면 굳이 모둠 활동은 안 해도 된다. 모둠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을 못 만들 것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어떤 학교는 이제 이런 그 어떤 학급은 이렇게 그 식을 만들어내는 그 다양한 표현들이 직접 나타나면 그것은 모둠 활동하지 않고 모둠 활동 시간이 많이 이제 쏟아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모둠 활동 없이 바로 전체 공유 활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자기 방법을 확실하게 만드는 경험이 보장된다면 모둠 활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탐구하기 3번입니다. 탐구하기 3번은 문자를 사용한 이제 계산 법칙이 되겠죠. 문자를 사용한 계산 법칙인데 여기는 이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이거는 바로 정수와 유리수 사칙 계산에 우리 한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우리 수학의 발견에도 있고 교과서 다 다루는 거죠. 이렇게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수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덧셈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 곱셈에 대한 것도 있죠. 또 결합 법칙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먼저 해도 된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겁니다. 이게 수로 한두 가지 예를 드는 거다고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문자 사용이 얼마나 일반화에 중요하냐. 이때 A,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나온 플러스 5와 양의 5와 음의 2뿐만 아니라 어떤 수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수학 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를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문자식에 나타나는 거죠. 또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까지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 곱하기 X 더하기 Y 아직 곱하기 생략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X 그다음에 A 곱하기 Y 이렇게 쓰는 데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이 문자를 사용한 식의 장점 이 장점을 교과서가 주입적으로 이 문자 사용하면 편리해 라고 그냥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모둠 활동을 통해서 정리해봐라. 문자 사용했더니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활동. 책이 이걸 해주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탐구하기 3번이 이제 엮여 있습니다. 해설서로 넘어가 볼게요. 해설서의 탐구활동 의도는 간단하죠. 앞단원에서 배운 계산 법칙의 문자를 사용해서 일반화하는 그런, 그래서 식의 장점, 문자를 사용할 때 장점이 뭐냐를 느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예상 답안은 우리가 이제 이건 간단한 거고, 애들 의견을 보면요, 말로 쓰는 것보다 간단하다 이런 말을 애들이 해요. 실험 과정에 다 나온 말들을 우리가 정리한 건데, 또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복잡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하고요. 모든 수를 문자로 나타냈다. 그리고 문자가 모든 수다 이러면 간편하다. 규칙을 말하기가 간편하다. 또 수를 대신해서 문자를 쓰면 계산 법칙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다라는 말도 아이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정수나 유리수에 대해서 이런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 일반화죠.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아이들의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한 수업에서는 이런 장점, 문자를 사용한 장점을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주도권이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문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업 연구로 가보면요, 문자 사용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적어놨습니다. 문자를 조기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고, 수학 교육 이론에는 일반화된 식의 또 조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조기 사용을 권장하는 게 있고 조기 사용을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우리 중학교 1학년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가지 책을 들어놨는데, 하나는 수학으로 생각한다라는 일본 사람 고지마 히로유키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는 이 문자식의 조기 사용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조기 사용하게 되면 방정식이, 문자를 사용하면 방정식이 나와버려요. X를 사용하면.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항을 한다든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문제에 처음에 주어진 이 맥락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계적인 계산, 대수 계산이죠. 대수식. 대수식의 장점은 대수가 만들어져서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 대수식은 중세잖아요. 중세 이후에 근대 와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대수식을 사용한 장점, 이 X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식을 풀어내기가 쉬워진 거죠. 누구나 답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식을 푸는 데 있어서는 사고가 필요 없죠. 더하고 뺀 거는 이제 반대로 하면 되고, 곱하고 나눈 것도 반대로 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니까 등식의 성질만 사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창의적 사고가 메마른다.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그 초등학교 문제를 풀 때 문자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수학을 전공했지만 가르치기 힘든 경험을 했을 겁니다. 맥락을 그대로 살려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방정식 세우면 끝날 건데, 그 맥락을 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풀이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독창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그런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사고가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 되는데, 우리 중등에서는 이제 그걸 딱 무시하고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면 그야말로 간단하게 풀죠. 그래서 이 고지마 히로유키는 문자식을 사용한 후로는 아이들의 사고력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는 아주 생각이 초롱초롱했는데 문자를 사용하고 나니까 아주 바보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동감한다는 얘기죠.
문자를 사용하면 사실은 바보가 되는 거죠. 문자를 식 세우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식 세우는 데까지는 창의적인 머리가 필요한데 식을 세운 이후에 계산은요. 그야말로 우리도 연습을 시키지만 문자 식의 계산 자체는 기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수학적 사고하기, 이거는 이제 카핀터나 프랑크나 레비라는 이 미국 사람들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수학 교육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쓴 책이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수학적으로 사고하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것도 번역서입니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문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있어요. 단 언제냐면 문자를 일반화할 때는 써야 된다. 아까 이제 우리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우리 초등에서도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란 말을, 법칙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더하는 두 수를 이렇게 바꿔서 더해야 된다.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다 말하고 있어요. 분배법칙도 있어요. 초등에. 그런데 이렇게 수식은 쓰지 않거든요.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자식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교육이 가다 마는 거죠. 일반화를 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항상 그 결과는 0이다. 모든 수에다가 0을 곱하면 0이다. 그거를 모든 수를 A라고 나타내고 거기다가 0을 곱하면 0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A를 못 쓰니까 그냥 말로만 모든 0은 어떤 수에 곱해도 0이야. 이렇게 말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문자를 사용한 일반화, 요까지는 괜찮다. 방정식은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두 개 말을 정리하면 문자 사용은 초등에서부터 뭘 배울 때 조기에 사용해도 된다. 단 그것이 일반화를 위한 식을 쓸 때는 사용해도 된다. 근데 미지수를 구한다든가 변수를 구하는 이런 문자 사용은 중학교 이후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문자 사용을 상당히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문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초등 문제집 보면요. 문자 사용해요. 초등 문제집에 2 곱하기 x 더하기 5가 뭐 13이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근데 초등 문제집에서 교과서에 어떤 수에다 2를 곱하고 거기다 5 더하면 13이다. 어떤 수가 얼마냐 이럴 때 초등은 그 맥락을 놔두고 그를 변형시키지 않고 이항 같은 거 하지 않고 어떤 수를 찾는 것이 초등의 목적인데 그래서 그 어떤 수를 찾는 것은 그 어떤 수가 뭐 1이면 얼마 나오냐 뭐 그 안 되죠. 뭐 2가 되면 이렇게 예상과 확인이라는 초등의 기술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초등 문제집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써서 그런지 뭐 이렇게 써놓고요. 5를 이렇게 뒤로 넘겨서 2 곱하기 x는 13 빼기 5 이렇게 이런 식을 쓰는 이항의 기술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눗셈, 곱셈 막 해버려요. 완전히 방정식을 푸는 이런 풀이가 초등 문제집에 있어요. 교과서는 없지만. 이런 것을 조기에 사용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얼마나 1차 방정식을 못 푸는가 알 수가 있는데 문자를 잘 못 써서 그래요. 문자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너무 조기에 써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개의 탐구학 1번과 3번을 먼저 1시간 동안 다뤄봤는데 잠깐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48분인데 7시 58분에 뵙도록 하죠. 선생님도 10분간 쉬겠습니다. 네. 쉬는 사이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 읽어보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좀 같이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